서민들 등치는 잔인한 청약범죄라는 주제 선정해봤습니다. 모범택시 시즌2가 성공적인 스타트를 끊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첫 에피소드부터 굉장히 재미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범택시 1, 시즌 1을 보신 음. 분들은 시즌 2를 안 보실래야 안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즌 1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시즌 2까지 간격이 무려 2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즌 2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겁고요. 지금 이 시즌 2 해외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뭐 이 내용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시즌 1과 시즌 2를 관통하는 기준선은 하나예요.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사적 복수 대행 서비스. 무지개 운수가 이걸 대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5283 운행 시작합니다. 뭐 이 이재훈 씨, 그러니까 김도기라는 캐릭터죠. 김도기가 이렇게 대사를 읊게 되면 바로 이제 피해자를 위한 복수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드라마의 재미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사건, 사고들 늘 말씀을 드리면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이제 좀 속이 후련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드라마에서 대신 시원하게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공권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고구마 같은 갑갑한 또는 답답한 현실을 이 지금 무지개 운수 그러니까 모범택시의 회원들이 제대로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해결을 해주는 통쾌한 맛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이 드라마 굉장한 팬이지만 대리만족 차원에서 보는 게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시즌2가 되면서 이 연출 자체가 상당히 이 만화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뭐 이 모범택시 자체가 이 웹툰에서 온 드라마이기 때문에 뭐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 사건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굉장히 코믹한 부분도 있고요. 또 유쾌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뭐 장르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범죄 오락물에 해당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현실이 답답한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 사적 복수가 허용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 대신해서 속이 좀 뻥 뚫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저희 개인적인 뭐 제 사견이 있지만 이 드라마를 보면서 더 글로리의 문동은이 김도기를 찾아가서 이 사적 복수를 하면 어떨까? 두 드라마가 콜라보레이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 모범택시2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죠. 바로 그 첫 에피소드가 부동산 청약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에피소드 보신 분들 아마 감 잡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은이 사망했을 그렇죠. 때 불거졌던 문제이기도 하죠. 뭐 경찰이 아니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잠시 말씀을 드리면 김도기 그리고 안고은, 오나준 이 세 사람이 집을 보러 가는 와중에 갑자기 차에 뛰어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차에 뛰어든 아이의 행색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김도기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소망이한테 가야 돼요. 엄마는 소망이 몰라요. 삼촌한테 말하지 마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김도기가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황서연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황서연 엄마가 실종 신고했음을 알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엄마를 김도기가 찾아가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이 서연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옆모습이었거든요. 네. 엄마가 몰라 봐요. 그럴 수가 있나요? 사실 엄마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김도기가 황서연의 엄마가 어떤 남자들로부터 실종 신고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파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남자들의 정체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청약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김도기와 또 안고은 두 사람이 위장부부로 위장된 채로 이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뭐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이
강프로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남자들 정체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프로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사실 입이 잘 맞지 않아요. 재산 규모가 얼마냐, 결혼한 지 얼마 됐냐 그랬는데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나중에 사실은 뭐 이렇습니다라고 해명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집까지 이 사람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부부 아니지? 이런 답변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뭐 김도기와 또 이 안고은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일단 이걸 보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의인이 사건 때 떠올려졌던 그러니까 맘카페에서 널리 퍼졌던 바로 그 청약 관련해서 아동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이 생각 많이 하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변호사님, 입양 청약 범죄 실제로도 가능한가요? 실제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뭐 가능할 여지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다자녀 가구라든지 아니면 뭐 신혼 부부라든지 특정한 이제 가구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입양할 내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겠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와 41조를 보면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바꿔서 해석을 한다면 입양으로 만약에 다자녀 뭐 특별 공급을 받았다라든지 그러면 입주 이후에는 이게 뭐 유지되든지 안 되든지 사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입주 이후에는 파양을 해도 뭐 이거를 입주자를 내보낸다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사실 없는 상황이고 물론 많은 뭐 사랑으로 정말 아이를 잘 키우시는 입양 가정도 많지만 하지만 요즘에는 뭐 내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좀 악용해 볼까라는 생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이런 뭐 우리가 정의 사건은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청약 범죄까지 이제 입양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인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관련된 뭐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글쎄요, 잘 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 국토교통부가요, 청약 통장에 저축한 돈의 일부를 필요할 때 일부를 빼서 내가 쓸 수 있는 청약통장 일부 해지 제도에 이 반대 입장을 또 밝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국토부가 전면 강하게 부인한 겁니다.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입장 표명을 한 건데요. 지금 현행 제도를 보면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완전히 해지할 경우에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청약통장에 있는 금액 일부를 찾아서 일단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해달라고 지금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일단 국토부가 여기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청약통장이 납입기한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적금과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으로 제도화되게 될 경우에는 급격한 상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저 금액 일부분만 찾아서 쓸게요. 이게 만약에 허용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원리금 상환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기금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지금 주택법 개정안 발의가 된 걸 보면 지금 이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그런데 청약통장, 이건 왜 이렇게 금리가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일단 지금 0.3%포인트 오른 게 2.1%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준금리 상승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또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건데 이것도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뭐 말이 신중론이지 반대 의견과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수신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또 운영하고 있는 대출들이 있잖아요. 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그러면 대출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대출 금리를 올린다면 이 대출들은 정말이지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출이거든요. 네. 그러면 서민들에게 대출이자 부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반대 의견에 준하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부터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지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들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당첨된 주택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이 처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청약 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을 받게 되는데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에 한해서도 이 부분 소급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 있었던 특공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공 물량으로 배정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 정책이 2018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후 분양가가 사실 2021년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도권 등 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 평형만 특공 혜택이 이루어졌는데 특공으로 배정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소형 평형 뭐 지금 둔촌주공만 하더라도 남아있는 물량이 29제곱미터, 39제곱미터, 49제곱미터 상당히 소형 평형이거든요. 특별 공급으로 나왔는데 사실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인 경우에 이만한 사이즈에서 사실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이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주택이 건설하는 지역에 살아야 되고요. 또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 보유주택 수하고 상관이 없고요.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예외 부분이에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이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청약시장 열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단기간에 이 열기가 살기는 힘들다는 게 지금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청약시장에서 흥행 성패를 가르는 게 분양가거든요. 이 분양가가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규제 완화가 단기간에 효과를 볼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중에 하나였던 이 군복무 가산점 부여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편에 또 시도를 걸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약사항이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사실 지켜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금 의견이 지배적인데 공론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기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 병역 이행자 배려 공약을 보면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에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이건 소급 적용도 가능하고요. 군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주택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청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청약 가점을 더 주겠다고 해서 이와 관련돼서 일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6일부터 17일 사이에 새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사전 청약 접수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신청자 2만 7천여 명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일단 군복무 여부, 병역 종류, 병역 기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정부가 청약 접수자의 군복무 정보를 별도로 확인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뭐 강하게 깔려 있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국토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역차별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련해서 섣불리 제도화시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군필자 청약 가점 부여하는 것을 놓고 이제 이거는 좀 역차별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좀 어떨까요? 일단 공급 물량은 사실 늘 제한적이에요. 무한정이 네.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들을 우대할 경우에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프다거나 여러 이유들로 군에 갈 수 없는 남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반발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이 반발을 우려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 가점을 부여하게 되면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왜 실시했냐, 뭔가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그러면 이 청약 가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99년에 헌재가 이 군 가산점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때는 뭐 청약하고는 별개였는데 이때 이유를 보면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나 이게 여성과 남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또 정치적인 이슈로 커질 수 있거든요. 정치와 젠더 이슈를 빼고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남성들이 이제 군 피를 하게 되면 보통 육군의 경우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는 남성들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군 이후도 문제지만 사실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 같은 시기, 청춘의 시기에 군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의 인생에서 상당히 커다란 하나의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 이야기에 저는 뭐 군입대를 할 여성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직접 제가 경험을 하지 않아서 경험한 사람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그리고 일단은 군에 가 있는 시간은 본인이 학업을 할 수도 취업을 할 수도 본인 개인의 플랜을 실행시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어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출발선을 본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이 여성의 시간보다는 플러스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쵸. 여성들보다 사회 진출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젠더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 이 즈음에 물론 여기서 청약 가점을 줘도 젠더 문제가 불거질 수는 있겠지만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 1년 6개월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려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뭐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봉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주택을 마련한다든지 할 때 어느 정도는 베네핏이 어떤 부분에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청약 가점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어느 정도는 좀 지켜졌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아니면 거주지 요건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지고 뭐 이런 사실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주택 수요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심각한 이 지방 청약 시장에 한파가 더 몰아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지방 소멸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지점이기는 한데 네. 이 규제 완화가 아마도 이 지방과 수도권 사이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이 소유자들의 선택, 양극화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네. 일단 미분양 물량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2012년은 12월에 7만 5천 가구가 미분양 물량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 1월에 7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사실 6만 가구 넘게 사실 지방이거든요. 나머지가 수도권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이 투자와 관련해서 뭐 나중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주택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이 더 뭐 이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어쩔 수가 없이 이건 현실로 이미 모든 국민들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마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미분양 사태 속에서도 지방과 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부동산 시장 가격이 폭등하면서 각종 규제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규제가 있는 가운데서 시장까지 얼어붙은 상황이었어요. 2022년부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규제를 풀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일단은
지금 건설사들이 뭐 파산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지어놨는데 이게 지금 팔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양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파트를 지을 때 이 건설사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으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 이자도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는 공고해져 있고 그리고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건설사가 도산하면서 그 피해가 어디로 갈까요? 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사실 이 지방과 수도권 사이의 미분양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될 거라는 우려를 충분히 알지만 이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규제 완화 카드밖에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이 청약 하나의 로또라고도 불리는데요. 청약을 두고 일어나는 범죄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입양과 관련해서도 청약 범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사실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을 때는 이 교란 행위가 더욱더 많습니다. 이럴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에 기대하는 게 워낙 크거든요. 말하자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위장 부부 또 위장 이혼, 위장 결혼 그리고 아이도 마음으로 입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입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가 발견이 됐을 때는 이때 얻은 이 막대한 시세 차익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게 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요. 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정부가 주택 청약에서 상대적으로 이 소외된 계층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정된 물량 가운데서 특별 공급 물량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또 청약 열풍 속에서 지금은 뭐 열풍이 꺼졌지만 부동산 시장은 계속 이 업다운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또 청약 열풍이 2021년이나 2020년처럼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편법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추첨제, 가점제를 좀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약제도 합리적으로 개편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조금 설득력 있게 정부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